IS 곡선을 표현되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이제 같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IS 커브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컴포넌트를 오늘 소개를 하고 IS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시경제 현상, 어떤 여건의 변화가 IS 커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IS 커브 우리가 11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자율의 변화가 어떻게 GDP 갭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컴포넌트는 지출 측면의 GDP에서 민간 소비 지출이고요. 민간 소비 지출을 대문자 C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CT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소비 의사 결정의 집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의 모든 가계가 일정 부분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출을 다 합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간 소비 지출 혹은 이제 컨섬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선 몇 가지 가정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소비 지출 CT는 잠재 GDP YT 바의 이제 일정 비율이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CT는 AC의 YT 바,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GDP의 이제 일정 비율만큼 한국 경제 가계는 소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텐셜 GDP에 디펜드하지 않고 T 시점에 실현된 실제 GDP에 디펜드하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죠. 뭐가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충격들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컴포넌트를 이제 충격으로 반영을 할 텐데요. 편의상 이렇게 쓰지 않고 일정 비율과 충격을 이제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식을 조금 변형할 때 편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나 그러니까 충격을 따로 이렇게 어디티브하게 덧셈의 형태로 포함시키는 것이나 혹은 포텐셜 GDP에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포함한 이걸 다시 쓰면 AC의 YT 바 그 다음에 충격 곱하기 포텐셜 GDP가 되는데 이건 이제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의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충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소비 충격, 컨섬션 충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뭐 이제 선호 충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프리퍼런스 샥이죠. 그래서 작년 이제 2분기 2020년 2분기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이제 팬데믹 상태로 들어가면서 2분기에 민간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그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거시경제 여건들도 이 충격으로부터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작년 2분기 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어떤 그 리세션의 현상은 민간 소비 지출의 큰 폭의 감소였었어요. 제가 따로 뭐 11장에서 그림을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그림을 만들고 있으면 시간이 가니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작년 2분기 때 민간 소비 지출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민간 소비 지출의 형태는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이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 소비 지출은 실제로 실현된 GDP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포텐셜 GDP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모 모형에서와 같이 이제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우리가 포함을 시키긴 했죠. 세 번째, 단기의 민간 소비 지출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의 민간 소비 지출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 시점에 충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포텐셜 GDP 대비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누어 주면 그렇다면 일정 비율 더하기 프리퍼런스 샥만 남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GDP 대비 컨섬션 소비의 비율은 샥이 없다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생산된 재화 가운데 GDP 가운데 일정 비율은 투자에 이용하고 일정 비율만큼 소비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가정 혹은 첫 번째 성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걸 우리가 소비 성향 혹은 propensity to consum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60% 뭐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면 이제 60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 물론 사람마다 propensity to consume은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대체로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를 하고요.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낮은 비율만큼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 특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제에서 aggregate consump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CT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가계가 서로 이질적이라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소득의 더 높은 비중의 소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소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경제 주체들 사이에 민간 부문, 가계들 사이에 이질성이 존재할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경제 전체의 총 소비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움파룸파, 우리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에서 얘기했던 동일한 사람들이죠. 100명의 움파룸파로 구성된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를 생각해 보시죠. 초콜릿 제국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것, 이게 바로 포텐셜 GDP라고 할 수 있고, 임금과 배당을 통해서 움파룸파에게 이제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움파룸파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움파룸파까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든 움파룸파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의 비율, propensity to consume은 AC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움파룸파는 AC의 Y1만큼 소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움파룸파도 AC의 Y2만큼 소비할 거고요. 100번째 움파룸파의 소비도 AC의 자신의 소득인 Y100만큼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Y1은 Y1부터 Y100까지 동일하고 AC가 모두 다 propensity to consume이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움파룸파의 소비도 같아질 거예요. 소득이 같고 propensity to consume이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비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는 존재하지 않겠죠.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소비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결과적으로는 포텐셜 GDP와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움파룸파의 소득을 다 더한다면 그건 바로 포텐셜 GDP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모든 움파룸파의 소비를 더하는 거예요. 소비의 총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aggregate consumption이라고 불러요. 총소비, aggregate consumption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민간 소비 지출, YT는 CT 플러스 IT 플러스 뭐 GT 이렇게 나가는, 바로 이게 aggregate consumption이라고 불러요. 그 경제 전체의 총 소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consumption 하면 어떤 사람의 consumption인지 경제 전체의 consumption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뭐 민간 소비 지출을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aggregate consum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소비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다 더하면 AC1, Y, Y1, AC, Y2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C에 Y 100까지. 이게 바로 각 사람들의 소비를 모든 운파의 소비의 합이 될 것이고 이걸 다 더하면 AC는 다 똑같으니까 소비 성향이 모두 같기 때문에 AC의 소득의 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합은 앞서 얘기했듯이 potential GDP와 같습니다. 그래서 aggregate con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 GDP의 일정 비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potential GDP의 일정 비율로 총소비 aggregate consumptio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파의 소비의 합은 잠재 GDP Y바의 이제 일정 비율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고, 실제로 사람들마다 소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소비 성향이 다르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다를 거예요.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가게가 뭐 하우스홀드가 뭐 한 2,500만, 3,000 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가게의 소비를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물론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포텐셜 GDP에 디펜드 하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한데 조금만 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소비 지출을 다 더하면 GDP의 일정 비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다 집계해 버리면. 그래서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가게가 서로 다른 소득 수준과 다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aggregate consumption을 potential GDP의 일정 비율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potential GDP가 아니라 T 시점에 실현된 소득에 디펜드 하도록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제가 왜 여기에서는 실제 GDP를 사용하지 않고 potential GDP를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T기의 민간 소비 지출 aggregate consumption을 결정하는 요인은 T기의 실제 GDP YT가 아니라 잠재 GDP YT 바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 T 시점에 실현된 GDP를 반영하는 소비 지출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GDP 갭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percentage deviation이에요. T 시점에 실현된 GDP와 potential GDP 사이에 이제 퍼센티지 차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을 하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T 시점의 실질 GDP는 potential GDP로부터 얼마만큼 이탈한 것인지, deviate한 것인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1 플러스 percentage deviation이 되는 것이죠. percent deviation. 디비에이션은 이제 벗어남 이런 뜻이잖아요. 이탈, 벗어남. 그래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이제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 실제 GDP는 포텐셜 GDP와 얼마만큼 벗어난 것인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퍼센티지 디비에이션과 포텐셜 GDP를 곱해 놓은 거니까 YT 해수로만 써놓으면 이건 그냥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고요. 뭐 0.02, 0.03 이런 값이고 거기에 potential GDP를 곱했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GDP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금액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YT 햇은 퍼센트로 표현한 거고요. 0.02, 0.03. 근데 여기에다가 potential GDP 수준을 레벨을 곱해 버리면 그럼 이제 얼마만큼 뭐 100조만큼 200조만큼 그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민간 소비 지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썼고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shock
프리퍼런스 샥의 포텐셜 GDP인데 이렇게만 표현하지 말고 T 시점의 어떤 실현된 실제 GDP에도 영향을 받도록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T 시점의 GDP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캡처하는 것이 바로 이 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로라면 그러니까 YT 바가 제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 갭이 제로가 되면 이 텀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T 시점의 실제 GDP는 포텐셜 GDP와 같아집니다. 디비에이션이 없다면 0% 디비에이션이면 당연히 뭐 추세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않는 걸 테니까요. 그러면 T 시점에 실현된 GD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 내버려 두고 얼마만큼 이탈했는지 금액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표현한 이탈의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X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부를 텐데요.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 어떤 X를 곱하면 그러면 T 시점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에도 디펜드하고 그 다음에 T 시점에 나타난 디비에이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YT 햇이 T 시점의 디비에이션이니까요. 이탈 정도니까 경기 변동의 정도입니다. 혹은 경기 변동의 정도를 우리가 소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CT는 AC에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냥 액추얼 GDP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식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의미상 그렇게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식 여기처럼 표현한 이유는 나중에 식을 전개하거나 조금 변형하거나 정리할 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의미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선 당분간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기 전까지는 편의상 x를 제로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는 제로라고 두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t 시점의 소비 지출은 경기 변동에는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GDP의 변화에 따른 소비 지출의 변화는 사실상 우리가 셧다운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T 시점에 액추얼 GDP가 변해서 민간 소비 지출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소득의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 GDP 경기 변동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각자의 소득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고 소득이 변화하니까 소비가 변화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X를 제로라고 두고 경기 변동은 셧다운 한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만일 X가 제로가 아니어서 경기 변동의 효과가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T기의 민간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T기의 실제 GDP YT를 쓰지 않고 포텐셜 GDP를 쓰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X를 제로라고 두는 이유는 크게 첫 번째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고요. 두 번째는 컨섬션 스무딩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평생 소득 가설이고 두 번째는 컨섬션 스무딩 혹은 소비의 평탄화라고 평활화라고 합니다. 평활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평탄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럴 인센티브가 많은 소비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에게 가계 부문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 평생 소득 가설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현재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내가 미래에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를 결정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자신이 비교적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혹은 죽을 때까지 평생 벌게 될 소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지만 언젠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이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시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상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정부가 이런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세금을 깎아주지만 경기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그걸 소비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면 그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오늘의 소득이 아니라 이제 평생 동안 벌게 될 소득을 생각을 해서 오늘 얼마만큼 소비할지 혹은 미래에 얼마만큼을 소비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이렇게 내가 뱉어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소득 가설이 잘 들어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소득 가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평생소득 가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평생소득 가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처한 어떤 독특한 상황 때문에 평생소득 가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5차 재난지원금은 못 받았고요. 작년에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됐냐면 세금을 더 거둘 것 같다는 예상보다는 대체로 세수 감소는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있으니까 재산세 부담이 클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감안해서 재난지원금을 조금 저축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산세 세금 낼때 뭐 물론 이제 그 돈을 세금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종의 제 나름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재난지원금 받은 것을 다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물어봤는데 대체로 소득이 좀 안정적인 사람,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소득의 감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소득의 감소가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재난지원금을 그냥 소비 지출하듯이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난지원금 뭐 예를 들면 8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80만 원을 기존에 뭐 다양한 소비 지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생활비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공요금 뭐 난방비나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다양한 유틸리티도 내야 되고요. 뭐 자녀가 있다면 뭐 교육비 지출도 발생할 것이고 다양한 이제 뭐 주거 공간, 주거비, 뭐 관리비 같은 것도 발생할 텐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난지원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돈을 기존에 쓰던 소비는 다 쓰고 그 돈을 추가로도 소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다른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뭐 이제 외식비를 내가 전에 사용하던 외식비가 줄어든다든가 뭐 혹은 뭐 교육비 지출이 조금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내가 했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패턴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감소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소비의 평화라 평탄한데요. 컨섬션 스무딩.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은 대체로 위험 기피적입니다. 리스크 어버스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소득을 다 소비하고 미래에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 것보단 오늘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위험 기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험 중립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할 때 오늘 다 소비하고 내일 전혀 소비하지 않거나 오늘 전혀 소비하지 않고 내일 다 소비하거나 뭐 다 동일합니다. 효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위험 기피적이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게 위험 기피적이고요.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상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죠. 그리고 그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사람들의 소득 패턴은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여러 차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는 매일매일 일정 금액씩 합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발생한 날 뭐 조금 더 소비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발생한 주에 뭐 소비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일정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번 돈을 오늘 다 쓰고 뭐 저도 20대 때는 그런 적이 있긴 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돈 많이 벌면 그날 뭐 거진 다 쓰고 이제 또 한 달 열심히 또 궁핍하게 살다가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여러분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그, 그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가 심하다고 해도 소비의 평탄화를 통해서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발생하면 그럼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만 효용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았을 땐 효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을 통해서 효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지출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효용 수준도 일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GDP보다는 포텐셜 GDP에 디펜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디펜드 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기의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선호 충격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프리퍼런스 샥이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T 시점의 소비 충격을 우리가 엡실론 CT라고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도 볼 거고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다 볼 텐데 거기에 다 이제 우리가 샥을 추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엡실론 투자의 경우에는 엡실론 IT, 뭐 정부 지출 거버먼트니까 엡실론 GT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민간 소비 지출을 포텐셜 GDP 대비 비율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일정 비율과 T 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GDP 대비 T 시점의 민간 소비 지출 CT 나누기 YT겠죠. 이게 바로 CT 나누기 YT 바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AC와 소비 충격 엡실론 C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제 투자인데요. 투자는 민간 투자 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국민계정상에 한국의 국민계정상에 이 투자 I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투자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투자 지출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aggregate investme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investm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investment expenditures라고 하기도 하고요. T기의 민간 투자 지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가정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이제 투자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했던 얘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1인당 GDP의 일정 비율만큼을 이제 투자한다. 라고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스몰 it는 s에 스몰 yt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1인당 투자는 1인당 GDP의 s만큼, 그래서 s를 우리가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라고 불렀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충격이 없고 실제 GDP가 포텐셜 GDP 수준일 때에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GDP의 일정 비율만큼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가 사실 IS 커브를 지금 우리가 IS 커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컴포넌트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식을 우리가 쭉 전개하고 IS 커브를 도출하게 되면 바로 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IS 커브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투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네거티브하게.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뭐 저기 식이 있긴 있지만요. 제가 한번 다시 써보죠. 투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합니다. T 시점의 민간 투자 지출 혹은 investment expenditure는 GDP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똑같이 투자 충격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민간 소비 지출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민간 소비 지출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일정 비율,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샥을 도입한 것처럼 일정 비율, 그 다음에 투자 충격인데 이건 뭐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뭐 인베스트먼트 스페시픽 뭐 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투자 충격. 같은 형태로 이렇게 투자 충격을 도입할 수 있고요.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니크한 조금 구별되는 특징은 T 시점에 B를 곱해주고요.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만큼 괴리되는가, 이자율 갭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괴리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투자가 반응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편의상 여기 이제 포텐셜 GDP를 또 하나 곱해주죠. 이건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YT 바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 엡실론 IT,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뭐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R바는 장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실질 이자율. 그래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럼 이제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하락하면 그러니까 R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투자는 증가하겠죠. 이런 유니크한 특징을 이제 투자가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우리가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혹은 이자율 갭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IS 커브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자율 갭이 얼마만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 B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수준보다 1%포인트 높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가 감소할 텐데 B가 큰 값을 갖느냐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자율 갭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값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사내 유보에 대한 어떤 정치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고, 기업의 CEO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고, 뭐 경제 구조가 얼마만큼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뭐 B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편의상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 우선 R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이야기했던 자본의 한계 생산.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장기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T시점의 실제 GDP가 포텐셜 GDP와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동시에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모든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해야 되냐면 당연히 샥이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을 테니까 이 텀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AI 일정 비율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인당 투자가 1인당 GDP에 항상 일정 비율만큼 투자율 혹은 저축률만큼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메커니즘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반응한다는 것인데, T시점의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진다면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뭐 간단한 이그젬플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큰 이제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투자가 줄어들고, 단순하게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다양한 수익률을 창출을 해요. 좋은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루크러티브한, 좀 더 덜 프로피터블한 프로젝트도 있겠죠.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수준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따른, 그러니까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이고, 자금이 있어도 그걸 프로젝트에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사용할지를 결정할 텐데,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장기 수준보다 더 높게 상승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니까. 여하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웬만해선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면 기업들은 시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면 시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줄을 세워 보죠. 쭉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쭉 줄을 세워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기업들 생각하셔도 괜찮고 뭐 하나의 기업을 생각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이 정도는 추진하지 않고 이 정도는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프로피터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신에 뭐 다른 뭐 파이낸스를 통해서 뭐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얼터네이티브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추진되던 프로젝트보다 더 적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투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는 제공하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그래서 만일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5%보다 낮은 장기 수준보다 낮은 2%로 떨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 크게 하락한 거예요. 장기 수준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은 다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이자율로 빌려서 뭐 웬만한 프로젝트 2%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이 있다면 다 수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5%보다 더 높아졌어요. 8%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해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수행했었을 프로젝트가 더 이상 프로피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가 다 나가리 되는 거죠. 그건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투자가 감소하겠죠. 시간이 흐를 경우 T기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 이제 괴리가 뭐 없어지겠죠. 외부적인 충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갭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단기에는 이 둘 사이에 이제 괴리가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 갭, 투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는 바로 우리가 투자 관련돼서 표현했던 것처럼 T 시점에 포텐셜 GDP 대비 민간 투자 지출은 샥과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샥, 그 다음에 이자율 갭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B에 따라서 얼마만큼 투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는 B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그럼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는 것이냐, 이것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부의 통화 정책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단기 경기 변동 과정에서 앞서 우리가 뭐 구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재정 정책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량 방정식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제한된다든가 클래시컬 다이카토미가 존재한다든가 혹은 이제 크라우딩 아웃, 완전 크라우딩 아웃이 나타난다라고 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ederal Funds Rate라고 해서 연방 기금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리 정책이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실물 경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IS 커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여기선 그 기준 금리를 제가 그냥 편의상 정책 금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게 policy rat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 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deral Funds Rate예요. 뭐 정책 금리라고 하면 정책 금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policy rate예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의 도구로서의 금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혹은 Federal Funds Rate 이런 정책 금리가 다양한
단기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콜금리, CD 유통 수익률,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에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 이자율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수익률에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어,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더 된 일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0%에서 0.25%까지 떨어뜨렸어요.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자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간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은행 간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콜금리라고 하는데, 그런 유사한 형태의 금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특단의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 간 혹은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콜금리와 같은 이자율들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A와 B라고 하는 은행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렵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졌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제 A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B에 갑자기 든 거죠, 그렇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망한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그 금융기관들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줬다든가, 저 금융기관이 개발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든가 등등등, 이렇게 돈이 묶여 있는 사실을 B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은행에 내가 추가로 자금을 빌려준다든가, 혹은 A라고 하는 은행이 투자은행이어서 A가 뭔가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런 금융상품을 내가 구입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똑같이 B라고 하는 은행도 이 A라고 하는 은행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부실 채권들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그게 부실 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A와 자금 거래를 중단한다든가, A한테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한다든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같은 것들, Federal Funds Rate를 0%까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금융기관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금융기관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안고 있는지를 내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지난 10년 전에 나타났던 매우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여러 국가들이, 특히나 이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미리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의 수단들을 강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도 그런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하지만, 제가 돈을 못 빌려서 불만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실물 경제라든가 경제 시스템 안에서 금융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신용 창출이란 말이에요. 크레딧 서플라이인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주택 구입이 목적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크레딧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시 건전성이라든가 가계부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크레딧
서플라이가 이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심히 예. 따라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 금리를 이제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특단의 경우, 글로벌 금융의 경우 어떻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이번 학기 마지막에 한 챕터에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 자신감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죠. 기준금리나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명목 이자율이고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중앙은행은 명목 금리를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파이낸스라든가 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보는 건 실질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는 우리가 전에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크게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명목 이자율의 변화는 실질 이자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비슷한 가정을 할 텐데,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을 할 거예요. 이건 케인즈언의 굉장히 중요한, 뉴 케인즈언의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은 2년에서 3년이란 말이에요. 단기에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거예요. 가격 경직성, 스티키 프라이스를 가정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스티키니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뉴 케인지언 매크로가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갖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금 제가 이제 뭐 소개하는 IS 커브나 단기 거시 모형이 항상 어느 때나 뭐죠 저기 뭐 맞는 키의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분석의 모형들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비교적 이 모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모형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틈틈이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모형 밖으로 너무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모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전에 모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모형 바깥으로 나가진 않을 거고요. 모형의 어떤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부분들에 대한 비판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같죠. 그래서 단기에 인플레이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나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에 당연히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까지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스티키 프라이스를 가정을 해요. 대체로. 혹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건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봐도 괜찮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실현될 인플레이션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상하는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티키 프라이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문제인지. 세 번째, 실질 이자율의 격차가 같아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말씀드렸듯이 B가 얼마나 큰 값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면 똑같이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할 때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B는 자본의 한계 생산, 장기 실질 이자율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과 현재 실질 이자율 사이의 차이가 1%포인트 확대되었을 때, 이자율 갭이 1%포인트일 때 투자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될 수 있고요.
B가 매우 큰 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자율 갭이 1%포인트만큼 발생을 해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고, 반대로 B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면 1%포인트만큼의 이자율 갭이 발생했을 때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따로 제가 그림판에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B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B의 변화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그림 하나 정도로 B가 달라질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번째, 투자 충격이 없고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당연히 투자는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과 같아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얘기했던 투자율 혹은 저축률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투자는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 혹은 투자 충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스페시픽 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장기 균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마이너스 B의 RT 마이너스 알파 이자율 갭이 0%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에 따른 투자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충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 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자율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투자 충격은 기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이제 통칭하는 거고요. 뭐 이걸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컴포넌트는 정부 지출인데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순수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aggregate consumption, 그 다음에 investment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 세 번째는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뭐 어떤 준칙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룰이라고 할 수 있죠. 피스컬 룰에 따라서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재정 정책은 이제 재량적입니다. 디스크레셔너리 해서요. 경제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회라든가 정부가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혹은 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뭐 연장한다든가 혹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리펀드 해준다든가 뭐 소득세 같은 것들을 이제 되돌려 준다든가 환급해 준다든가 하는 이제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어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행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은 대체로 재량적입니다. 디스크레셔너리합니다. 물론 통화 정책도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대체로 디스크레셔너리 하긴 한데, 제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가 나쁠 때 재정 지출을 늘리고요. 재정 지출의 움직임은 대체로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또 뚜렷하게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정부 지출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GDP 갭이 마이너스일 때 정부 지출은 증가해야 되고 GDP 갭이 플러스일 때 정부 지출은 감소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카운터 시클리컬하다고 얘기를 하죠. 경기 역행적인 현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경기 침체가 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스토리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선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만약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만큼 이제 정부 지출에 사용을 하겠죠. 뭐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고려해서 T 시점의 정부 지출을 민간 소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부 지출의 변화, 갑작스럽게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정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샥으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소비 지출과 대체로 비슷하죠. C입니다. 그래서 만일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 지출은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만큼 항상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걸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누어 준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장기 균형 상태,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충격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항상 GDP 대비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만큼 이제 정부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정부 지출은 실제 GDP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대체로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뭐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GDP에 영향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실제 GDP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 GDP가 변할 때 정부 지출도 같이 크게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GDP에 따라서 정부 지출이 반응한다면 실제 GDP가 액추얼 GDP가 막 1% 증가하거나 혹은 1% 감소할 때 대체로 정부 지출도 그 정도의 어떤 매그니튜드 충격의 크기만큼 GDP의 충격의 크기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정부 지출의 변동폭을 보면 GDP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투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소비 지출도 비교적 GDP와 비교했을 때는 GDP만큼 큰 편은 아니긴 하지만 정부 지출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변동성은 실제 GDP의 변동성보다 이제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걸 실제 GDP에 디펜드 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부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대외 부분은 수출과 이제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수출이나 수입 모두 포텐셜 GDP의 이제 일정 비율이다라고 가정하고 수출 부문과 수입 부문에 각각 똑같이 충격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경제 혹은 그 자국 경제의 포텐셜 GDP에만 디펜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겠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재화 서비스, 특히 이제 주로 재화죠. 재화가 이제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이라든가 EU 지역이라든가 이제 중국으로 갈 텐데 이게 수출이 얼마만큼 많이 되고 수출이 얼마만큼 적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자국의 GDP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EU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도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율도 중요하겠죠. 그들 국가의 GDP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GDP니까요. 미국의 GDP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재화의 수입,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재화의 수출이겠죠. 수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교한 거시 모형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시 모형은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IS 커브에서는 실제로 대외 부문,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 환율의 영향, 교역 상대국의 GDP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시 모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들이 비교적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 국제경제학 쪽은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터내셔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요. 환율도 보고 뭐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 경기 변동도 보고. 근데 저는 전공이 인터내셔널 매크로는 아니어서 이쪽 관련된 분야는 그렇게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시작을 해서 생산 부문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첫 번째 컴포넌트인 aggregate consumption,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 세 번째 정부 지출,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수입,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IS 커브라고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출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식들을 쭉 나열을 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 같은 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식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텐셜 GDP 대비 비율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 표시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식 1번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IS 커브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를 한번 표현해 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을 포텐셜 GDP 대비 비율로 포텐셜 GDP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 텀을 YT 바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뭘 대신 이제 바꿔 쓰냐면,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은 이제 AC 더하기 프리퍼런스 샥이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이걸 써주고, 그 다음에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자율 갭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G에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AX에,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충격,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의 충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대입해 보면,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 보면 이제 A는 A끼리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은 충격끼리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호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A는 A끼리 묶으면 AC, 그 다음에 AI,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수출 충격, 수입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정 비율이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비율들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들을 또 따로 묶어주면 소비 충격, 말이 꼬이죠.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충격, 그 다음에 더하기 수출 충격,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수입 충격,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바로 투자에서 이자율 갭의 영향을 받는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T 시점의 실제 GDP 나누기 포텐셜 GDP는 바로 이런 일정 비율들, 상수항들의 합과, 그 다음에 이제 충격, 이건 엡실론입니다.
충격의 수입 충격이죠. 그래서 충격의 합과 그 다음에 이자율 갭 이렇게 세 개의 큰 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편의상 이 충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엡실론 t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모든 충격들을 모아놓은 것을 총수요 충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엡실론 t라고 이제 편의상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균형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기 균형 상태가 뭐였는지, 장기 균형 상태는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은 상태이고 충격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지금 이 이퀘이션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요.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 균형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YT 나누기 YT 반은 이 A들의 합과 같겠죠. AC부터 AX-AM 이거의 합과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인데,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총수요 충격이 0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인데, 장기 균형에서도 이자율 갭은 제로입니다.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T 시점의 실질 GDP가 반드시 포텐셜 GDP와 같아져야 되겠죠. 장기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총수요 충격은 제로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충격들이 제로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T 시점의 실제 GDP는 포텐셜 GDP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장기 균형의 뭐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용했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둘이 같아져야 되겠죠. 장기 균형 상태니까 실제 GDP는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A들의 합은 1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YT와 YT 바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YT 나누기 YT 바는 이 값의 합이 1이 되니까요. 1. 그래서 굳이 이제 장기 균형 상태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건 A들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 균형 상태이든 이제 아니든 간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게 1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니어도 이건 당연히 1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A들의 합은 항상 1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YT 나누기 YT 반은 1, A들의 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왼쪽으로 넘기거나 혹은 뭐 양변에서 2를 빼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남는 것은 YT, YT 바, left hand side는 이렇게 되고요. right hand side는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만 남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단계는 이제 왼쪽에 left hand side를 GDP 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왼쪽의 left hand side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T, YT 바 빼기 YT 바, YT 바 1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냐면 YT, YT 바, YT 바니까 이건 바로 percentage deviation을 표현해 준 거예요. GDP의 percentage deviation. 이거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YT hat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GDP 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 텀은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GDP 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그 다음에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얘기하는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GDP 갭이 바로 이자율 갭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IS 커브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GDP 갭은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이자율 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수요 충격,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자율 갭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GDP 갭이 반응하겠죠. 이제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세로축에는 이자율을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GDP 갭을 이제 그릴 텐데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